2025년 1월 2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454일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인질들이 가자지구로 끌려간 지도 역시 45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해를 넘기고 또 한 해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을 지금도 날리고 있고 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연일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물론 인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2025년,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이스라엘 소식을 이유진 PD로부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한 살 먹었네요. 네, 먼저 이제 26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자 뉴스입니다. 지난 12월 19일 날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에서도 부상자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거의 매일 지금 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후티 반군 피해가 많을 텐데 어디를 공격했고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날 이스라엘이 공격한 곳이 후티 반군의 거점인 사나 공항과 헤지야제 발전소 그리고 호데이다항 등지의 서부 해안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피해 사실에 따르면은 이제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현지 매체에서 뭐라고 했냐면 총 6명이 사망을 했고 4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이제 후티 반군을 향해서 공격하던 날 참 공교롭게도 그랬어요. 후티 반군이 있는 그 지역에 세계보건기구죠 WHO의 사무총장이 아마 거기 있다가 그 사무총장이 있는 데서부터 한 300m 떨어진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졌나 봐요. 당연히 WHO 사무총장 막 이스라엘 향해서 엄청나게 비난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이스라엘군의 공습 당시에 거브로 여수수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사나 공항에서 유엔 전용기 탑승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는데요. SNS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신과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이제 관제탑과 활주로 그리고 그 출국 라운지가 손상을 입었고 그리고 자신의 전용기의 승무원 중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의 이번 예멘 방문은 그러니까 예멘에 억류되어 있는 자신의 그 유엔 직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그리고 현지 보건 상황을 좀 점검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위협을 당하니까 이렇게 막 그 비난을 하는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날 공격이 단순히 그 후티 반군의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 바로 그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때는 대부분 어떤 타겟이나 이런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날 이제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을 공격했던 목적은 후티 반군이 해당 타겟 시설을 이란 무기를 밀수하는 그런 밀반입하는 그것으로 이제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란의 고위 관리들을 또 이제 입국시켰다는 그것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악의 축 그 테러 조직을 끊어낼 것이며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30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이틀간에 미국이 예멘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미 해군과 그리고 미 공군이 그 해안 지역과 산하 국방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 후티 반군을 이제 겨냥을 해서 미국이 공격을 한 것인데요. 목격자에 따르면은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그 공습이 있었고 굉장히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12월 27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이스라엘 쪽으로부터 이렇게 혼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12월 27일이죠. 후티가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날렸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잘 막아냈다라고 해요. 어떻게 막아낸 겁니까?
일단 최근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계속해서 또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30일 월요일까지 합하면 벌써 7번째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 27일 날아온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포대인 사드를 사용해서 이제 미사일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사드는 미국이 10월에 이스라엘에 배치한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이번에 처음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요격이 이스라엘의 적대국들에게 미사일 방어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협력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다시 한번 중동에서 미국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좀 심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국내 첩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베트의 현직 요원이 아니라 전 요원이라고 하는데, 신베트의 전 요원이 같은 날 같은 이스라엘 국민을 향해서 테러를 일으켰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해당 사건은 83세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헤르질리아에 있는 요양원 밖에서 칼부림 테러 공격으로 살해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과거 신베트 요원인 걸로 밝혀졌고요. 실제로 서한지구에서 정보 제공이나 대테러 작전을 지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 된 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예외적인 사례다라고 강조를 했으면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동안 재활된 전 협력자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전례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12월 28일자 이번에는 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의 헤즈볼라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날 28일 날 이스라엘 군이 헤즈볼라가 파놓은 터널을 폭파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IDF가 토요일 오후 레바논 남부에서 100m 길이의 헤즈볼라 라드완 부대 지하 터널을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하 터널은 작전 본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터널 내에서는 소총이나 기관총,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 관측 시스템, 이런 대량의 무기와 폭발물들이 발견이 되었고, 또한 터널 근처에서는 IDF 기지를 겨냥한 대전차 미사일 저장소와 중기관총 배치 위치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휘소와 그리고 지하 접근 터널을 파괴를 했고요. 모든 무기고를 압수했다고 전했습니다. 29일에는 가자지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래도 좀 거리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가자지구에서 이 예루살렘 근처까지 지금 로켓을 날리고 있는데, IDF가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 있는 그 로켓 발사대를 찾아내서 파괴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가자지구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가자의 베이트 한운에서 예루살렘 지역을 향해 로켓 2발을 발사를 했고, 이 2발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IDF가 해당 지역에 테러리스트와 테러 인프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즉시 민간이 대피 경보를 발령을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하마스의 로켓 발사대를 이제 파괴했다고 합니다. IDF 공습이 이루어졌을 당시 이제 추후에 알려진 사실로는 해당 로켓 발사대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되는 또 다른 로켓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아주 그냥 뿌리를 뽑겠다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뭐 쉽게 다 섬멸되지는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 대원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난 29일 날 IDF가 하마스 잔당을 소탕하는 대대적인 작전을 벌였는데, 그런데 그 작전의 대상이 병원이었어요. 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IDF가 집중적으로 작전을 펼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 병원이다 보니까 많은 언론에서는 이스라엘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비난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이스라엘이 공습한 북부 가자지구의 카말 아드완 병원은 자말리아에 있는 하마스의 마지막 보루였다고 합니다. 이제 병원을 하마스 자신들의 본부로 삼은 것이죠. 심지어 일부 테러 요원들은 자신이 뭐 환자나 의료진들로 이제 가장하려고 했고, 일부는 구급차를 타고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IDF는 병원 내부에서 무기나 문서들을 찾아서 압수를 했고요. 주변 아파트에서 수많은 무기와 그리고 그런 부비 트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습으로 테러리스트 19명이 사망을 했고 민간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약 240여 명의 테러 요원이 구금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병원장인 후삼 아부 사피아도 포함이 되었고 또 10월 7일 테러 공격에 가담했던 테러리스트 15명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IDF는 해당 군사 공습에 앞서서 수백 명의 민간인들과 350여 명의 환자와 의료진들을 미리 대피를 시켰고요. 작전 도중에도 환자들을 인도네시아 병원으로 후송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30일 월요일에는 이스라엘군이 자발리아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했는데요. 사전에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도망 계획을 입수를 하고 이제 매복 공격을 이제 실시를 한 건데 손에 이제 무기를 들고 도망가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뒤에서 공격을 해서 수십 명을 사살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드디어 이제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이날도 역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조만간 막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이 풀려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 나왔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인질들이 풀려난다라는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희망이 풀려난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회의적입니까? 요즘 좀 인질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90% 진전이 되었다, 곧 타결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합의의 첫 단계에서 살아있는 인질만 석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하마스는 반환되는 첫 30여 명의 그 인질 사이에는 시신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마스는 이번 협정이 영구적인 종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를 다시 제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현재의 협상 진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하마스가 생존 인질 명단을 전달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현 상황에 하마스에게 다시 한번 인질들을 곧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세 번째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에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2025년 새해에도 1년 동안 이스라엘 내부 상황 자세히 잘 들여다보시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뭐가 떨어졌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책 장사를 하게 될 줄은 잘 몰랐지만 제가 이번에 쓴 이스라엘 바로 알기 시리즈 3권과 4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본질, 뉴스의 핵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한 해가 지나면서 이제 한 살이 더 들어갔네요. 예, 예. 어떻습니까, 소감이? 아직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잘 모르는 게 낫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분석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시리아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29일에 역시 이스라엘 군이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외곽 지역을 공습해서 1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해요. 아직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하는데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른바 아사드 정권, 이른바 정부군이 소유했던 군사 물자 파괴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WMD 대량 파괴 무기, 특히 화학 무기가 이제 외부로 반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제 다 파괴하고 있고요. 요게 또 이제 HTS 테러 세력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 군수 자산은 다 파괴하는 거고, 그다음에 군수 루트나 이런 것도 다 파괴하고 이참에 완전히 그러니까 소총 부대만 만들었고 나머지 뭐 미사일 이런 핵심 자산들, 뭐 비행기나 로켓 이런 거 다 파괴하는 지금 수준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리아 상황이 많이 변해 가고 있는데 일단 이란과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에서 막 빠져나가고 특히 러시아는 뭐 도망가듯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나몰라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도망가는 상황, 이 조현영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셔널 인트러스트라고 이제 그 안보 전문 매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제 세 가지 전략적 패착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와그너 그룹이라고 그 용병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장 이제 프로고진이 이제 사망하면서 이제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죠. 그렇죠. 뭐 그 뭐 쿠데타 모의 등등 뭐 음모론이 있죠. 근데 어찌됐든 와그너 그룹이 와야 되면서 이게 이제 사실상 아사드 정권의 호위 무사 역할을 했어요. 와그너 그룹이. 그러니까 지상군 지휘관 역할을 하는 인터널 디펜스라고 해서 군사 고문단 역할이 와야 됐고 정보 정찰 역할을 했는데 아사드는 와그너 역할이 이제 와해가 되니까 이 빈 공간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호위 병력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란의 대리 세력이 헤즈볼라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있는데 헤즈볼라는 또 이스라엘한테 엄청나게 또 거의 뭐 붕괴에 가깝게 공격을 당해서 헤즈볼라가 이제 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사드 정권을 지탱하는 그 군사적인 그 자산들이 다 와해되면서 발생했고 이 출발은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 해체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어떻게 이렇게 국가로서의 개혁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 미국, 특히의 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시리아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밀수입 창구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약, 금괴를 시리아 군사 기지에다 숨겨놓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불법 마약이나 이런 트래피킹 업무를 한 것이죠. 시리아를 이렇게 개선하기보다는.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아사드 정권을 완전히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드 정권이 힘이 없었던 거고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요번에 이제 드러났듯이 터키에 대한 오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터키가 HTS를 동원해서 아사드를 붕괴시킨 건 뭐 헤즈볼라가 와야 된 것도 있지만 터키가 계속 그 요청을 한 거예요. 아사드 정권한테. 우리가 시리아하고 터키의 문제점은 그 북동부 국경 지역에서의 그 어떤 저 난민 문제거든요. 쿠르드족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난민을 좀 해소해다오, 좀 다시 그 시리아로 그냥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거래 조건을 아사드가 받지를 않았어요. 왜 안 받았냐면 러시아가 그 무시해도 돼. 오판을 한 거죠. 러시아의 오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딜을 안 받아주니까 그냥 터키가 이때다 하고서 확 밀고 내려와서 그냥 점령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러시아의 패착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러시아와 이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었던 아사드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는 HTS 세력이 좀 시리아를 이제 차지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시리아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 터키 이 두 나라 간의 관계 설정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요 외신들은 자꾸 HTS 뭐 ISIS다 뭐 극렬 테러리스트다 HQ결 테러리스트다 보니까 테러 세력 박멸 어떤 대테러 정책 관점으로 이걸 접근하는데 사실상 HTS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터키 그 어떤 본가죠. 지원 세력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제 터키랑 관계 설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핵심 테마는 뭐냐면 시리아라는 완충 지역을 터키랑 이스라엘이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한계와 설정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두 가지 흐름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터키 강경파 매파죠. 그 이스라엘 내에서 터키가 그동안 하마스 계열 무슬림 형제단 은신처이자 지원했고 본가이고 그동안 반이스라엘 조치 테러 지원 전력을 들어서 이참에 아예 중동 시설을 바꿔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시리아 국경지대 드루족 자치구는 물론 이스라엘 국경지역이죠. 시리아뿐만 아니라 터키 턱 밑에 있는 그 시리아 국경지역 있지 않습니까? 터키 시리아에 거기 쿠르드족이 그 서식하는데 쿠르드족도 우리가 지원하자. 그래서 쿠르드족 자치구까지 해서 이제 터키를 완전히 이제 코너로 몰아버리자라는 이른바 터키 강경파들의 발언이 있고
또 다른 흐름은 좀 약간 뭐 온건파는 아닌데 냉정한 지정학 게임으로 이걸 접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터키를 너무 코너에 몰지 말자. 그러니까 드루족 자치구까지는 오케이. 완충지대에서 시리아를 활용하는데 근데 터키를 자극하는 쿠르족 지원은 조금 너무 나간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두 가지 흐름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은 레바논, 시리아, 그다음에 뭐 하마스,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또 뭐 후티 반군 이렇게 지금 전선이 여러 개로 좀 나뉘어지면서 동시에 여러 전투를 좀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레바논하고 시리아를 상대하는 것과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터키하고는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물론 터키 매파 강경파는 이참에 그냥 싹 다 정리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도 실력도 되고 능력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냉정한 지정학파 관점은 조금 달라요. 그 뭐냐면 잠깐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터키 정도도 정리할 수 있는 능력과 뭐 실력이 된다라고 보시나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역량이 좀 그 군사 역량이나 그 이란을 이게 제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S-400 방공망, 300 방공망인데 러시아 때인데 그걸 무력화시켰거든요. 터키는 S-300밖에 없어요. 200인가 300이가 좀 약간 아웃데이트된 러시아 방공망인데 언제든지 들어가서 폭격이 가능하죠. 오호. 그러니까 공군력이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압도하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다 끝내버리자는 게 이스라엘의 어떤 강경파, 터키 강경파 10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싹 다 정리하자. 매파. 네, 그렇죠. 예. 그런 지점인 반면에 이제 냉정한 지정학파의 관점은 이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국경 바깥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는 터키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나 이렇게 전선은 많아 보이는데 대부분 다 이란의 대리 세력이죠. 그러니까 본가인 이란만 좀 와해시키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소멸되죠. 물론 지금 뭐 잔불 정리할 게 많은데 뭐 이란 핵시설 타격이나 원유 정제소 타격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으니까 이란만 제거되면 나머지 소위 계속 칠면 전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근데 터키는 좀 다르거든요. 터키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는데 미 허드슨 연구소 중동 선임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키가 시리아에서 원하는 전략적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략적 이익은 첫째도 쿠르드족, 둘째도 쿠르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이 PKK라는 테러리스트를 해서 터키 안에서 난장판을 지금 벌이고 있나 봐요. 그리고 터키 국경으로 월경한 5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빨리 정리하는 게 시리아에서 터키가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란 말이에요. 요것만 해결되면 터키와 이스라엘이랑 부딪힐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냉정하게 요것만 좀 합의해 주는데 이 두 가족 사갈적 이의를 지금 이스라엘이 건드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쿠르드족을 지원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터키가 이를 국가적 존망 위기로 본다는 것이에요. 국가가 쪼개지거든요. 쿠르드족을 지원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그래서 요거는 전략적 패착이 될 수 있다. 괜히 쓸데없이 긁어서 부스럼 내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을 내 이제 냉정한 지정학파, 온건파는 아니에요. 지정학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 2023년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인종학살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 이스라엘, 친 하마스 노선을 분명히 이제 보여오면서 더 나가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공급하고 있는 그 원유 금수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막 협박을 했단 말입니다. 네, 바로 이제 그 대목인데 터키는 말로는 막 이렇게 원유 금수 조치 막 뭐 반이스라엘 지하드 막 이거 엄청 세요. 발언들이나. 근데 또 10월 7일 학살 이후에 국제 극좌 세력들이 이제 일명 그 터키 그 송유관, 이스라엘로 공급되는 송유관이 있는데 BTC 송유관인데 그게 일명 제노사이드 송유관이라 하면서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저기서 오는 거죠. 여기 원래는 아제르바이잔한테 이제 이스라엘이 원유를 공급받는데 전체 1년 소비량의 한 3분의 1? 이스라엘이 소비하는 전체 원유 소비량의 3분의 1을 아제르바이잔에서 그렇죠. 갖고 오는군요. 30%. 그런데 그 오는 그 파이프가 터키를 지나서 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아제르바이잔 그 바쿠 항구에서 이제 카스피해 연안의 원유를 뽑아다가 이제 그거를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 BTC 파이프라인으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전문가들, 그러니까 중동 전문가들이 이걸 본 거죠. 과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원유를 중단할 것이냐. 왜냐하면 터키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5월 달에 이거
파이프라인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금 전쟁을 치른 나라에서 원유가 없다라는 거는 이거 전쟁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목하고 있었는데 터키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끊겠다고. 그런데 최근 위성 사진 보도에 따르면은 BTC의 그 최종 기착지인 터미널 항구가 이제 세이한 항구에 터키 끝에 있는 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유선을 통해서 이스라엘 항구로 출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말만 세게 했지 군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게 과거 오스만 제국을 운영한 이 제국을 통치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말로는 친하마스 반이스라엘 학살 뭐 지하드 정서가 있지만 실제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냉정한 국익 플레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에 공급되는 원유를 끊어버리면 터키는 라반트 지역에서 에너지 거점 지위를 상실하게 돼요. 그 대외 신뢰도가 떨어진 거야. 왜냐하면 터키랑 적성국인데 원유 공급을 중단시켜 버리면 이거 터키는 이제 에너지 거점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반이스라엘 그 내용은 뭐냐면 터키는 아무리 에르도안이 말폭탄을 해도 터키 입장에서 에너지 거점이란 전략적 이익이 반이스라엘 지하드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끝에 종국에 가서는 터키는 자기 국익 셈법만 하지 뭐 이 이스라엘 지하드 이거는 다 그냥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란하고 차이가 이거예요. 터키하고 이란하고 차이가, 이란은 신정 체제 이슬람 뭐 종말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스라엘 학살이죠. 모든 국가 전력이 다 이스라엘 학살로 몽빵돼 있는데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이제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전략적 이익을 사수하겠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연구소는 뭐라고 했냐면 반유대주의 지하드 담론에 함몰되지 말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중동 지정학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터키랑 냉정한 국익 게임을 펼치라 이거죠. 그래서 이 지정학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이슬람 국가고 터키도 이슬람 국가인데 두 나라의 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 정도라 그래야 될까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원리주의자들이고, 이란은 원리주의자들이고, 터키는 약간 현실 타협적인 생활 종교에 가깝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기름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그 중간 기착지 역할인데 분명히 통과세를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끊으면은 이 터키 입장에서도 당장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있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름의 3분의 1을 지금 못 받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터키를 향해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이렇게 시리아에서의 그 터키의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이란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터키하고 이제 이란하고 이제 좀 이제 대립하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외무장관이나 그쪽 논자들이 서로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제 먼저 터키 외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우디 방송사에 출연해서 이란은 중동의 새로운 질서에 이제 적응해야 된다. 과거 중동에서 이란이 도미넌스, 압도적으로 영향력 행사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면서 각자 영역에서 전략적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제 옛날 이란의 그 네가 기세 좋을 때 이란이 아니다라고 이제 훈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 친정부 매체는 에르도안이 시리아 사태를 자신의 정치적 야욕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르도안이 오스만 칼리프 부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경고하면서 시리아에서 터키의 도박은 에르도안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아사드 정권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거라고 하면서 서로 원색적인 지금 싸움을 하고 있죠. 장애 썰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이제 네가 옛날에 과거 이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공생하는 방법을 찾자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쪽에서는 시리아를 너무 함부로 다루지 마라 하면서 이란이 또 이제 과거 시리아 종주국이 이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폭탄을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리아의 그 새로운 정권을 차지한 HTS의 후견인 그 터키를 바라보는 입장, 이스라엘의 입장 어떻습니까? 적대국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의 후견인이었던 이란을 내쫓아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 터키를 또 동반자로 봐야 될지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그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지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정권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그 미국의 정확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없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향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뭐 터키 이스라엘 동반자라기보다는 이제 전략적 공생, 전략적 공존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이스라엘 터키 전략이 전략적 공생과 공존이 돼야 되고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략적 공존 공생이 가능한 이유 터키와 이제 이스라엘이 터키는 이란과 같은 신정 체제가 아니다. 그래서 전략적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이스라엘 목표로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터키는. 그리고 또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에게 군수병창 지원해서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란과 터키는 좀 다르다는 거고 또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가렸기 때문에 이란과 같은 적대 세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결론적으로 터키가 주도하는 시리아가 이란이 주도하는 시리아보다 이스라엘한테는 좋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차악과 차차악 논쟁으로 이제 터키가 이게 대화 공생하는 데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터키가 HTS 대리 세력을 쓰니까 이란을 대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가는 해석이다, 기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략적 공생이 중요하고 그럼 이제 감독님이 질문하시는 미국의 입장은 어떠냐? 이거 다루려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현 바이든 행정부는 또 20일 안짝 남은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비판 안 하려고 했는데 말년에 이스라엘 보고 또 HTS 수장과 정상화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외교적 관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HTS가 테러 지정 세력이거든요. 그 테러 단체 수장하고 어떻게 외교적 정상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바이든 국무부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일 후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 중동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중동 스탠스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특히 시리아 내 뭐 다양한 정파들이 있어요. 지금 뉴스상에서는 뭐 IS를 뭐 견제하기 위해서 SDF를 뭐 쿠르족을 써야 된다, 막 지원했나 이런 얘기가 많은데 트럼프 일기의 행보는 이거예요. 종파는 이제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쿠르드족을 구성하고 있는 SDF 시리아 민주군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미군이 지원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IS랑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군 철수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터키와 이스라엘 간의 그 전략적 공생 공존이 화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는 특정 테러 세력을 지원해서 싸움 붙여가지고 균형을 만들겠다.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빠지는 게 전반적인 기조예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전략을 짜면은 이제 터키와 이스라엘 간의 이제 전략적 공생, 요게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중동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진입하고 네트냐후의 삐삐 공작 이후로 삐삐 폭파 그 작전 이후로 중동의 방정식과 그 질서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과거 작법으로 테러리스트 조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설득력 얻기 힘듭니다. 어쨌든 2024년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의외이면서 가장 통쾌하고 속 시원했던 그 일이 역시 삐삐 폭파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불과 3개월 만에 중동 질서를 다 바꿔놨어요. 어허,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야, 이게 이런 효과가 있었어, 나비 효과가 있었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이후로는 삐삐 안 차고 다니겠죠, 다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예, 어쨌든 그 조 기자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란과 시리아에서 이제 이 슬슬 터키의 에르도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터키의 영향력이 중동 이 정세에서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는 거 지금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한다면서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집트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그 국내 정치를 들여다보면 현 이제 압델 파타 엘시시 현 이집트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권좌에 오랐냐면 쿠데타로 무슬림 형제단을 밀어내고 이제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무슬림 형제단 계열 수니파 테러리스트인 HTS까지 시리아에서 권력을 잡았다 보니까
초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리아에서 정권을 잡은 것은 심각한 이념적 실존적 위협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금의 대통령이 있기 전에 이집트 대통령이 있기 전에 거기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 이제 판을 치고 있다가 그렇죠. 그들을 내쫓고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 쫓겨간 사람들하고 같은 색깔의 같은 계열의 인간들이 지금 시리아를 또 정권을 잡고 그렇죠. 터키와 아삼육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안한 거군요. 그래서 불안한데, 근데 현지 그 정보 당국 그 지역 정보 소스를 들여다보니까 터키 정보 당국이 이미 이집트 내에서 선모 공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남아있는 잔존 무슬림 형제단을 이렇게 선동해서 반정부 집회 등을 기획하고 있는 심리전, SNS 사이버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집트를. 그럼 왜 흔드냐가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집트하고 터키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커다란 바다, 이 지중해를 두고 누가 누가 점령을 하냐, 누가 이 패권을 잡느냐, 이 신경전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먼저 터키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 및 에너지 거점으로서 자기 국익을 이제 관철시키려고 해요. 자국 경제의 살리기를 요걸로 통해서 하고 있고, 과거 오스만 제국도 그 물류 거점을 장악해서 제국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이제 러시아와 터키는 이 에너지 거점을 놓고서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10월 7일 이전 혹은 뭐 최근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이제 시리아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2파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사진을 보면 바로 맨 끝 위에 있는 게 저게 러시아 송유관이고, 밑에 있는 게 아까 말씀했던 BTC 송유관이 저거예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스라엘 그렇죠. 쪽으로 가는 송유관이죠. 저게 밑에 있는 게 BTC인데, 저 BTC 초록색 끝에가 뭐냐면 저게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빠져나가야 유럽으로 딱 연결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경제하고 있는데, 요번에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패퇴하면서 이제 사실상 노선 경쟁이죠.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데, 저 위쪽에 있는 건 이제 이미 떨궈져 나갔고, 러시아 그 송유관은 떨궈져 나갔고,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이 구역 깡패가 이제 BTC 터키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중해로 나가가지고 사이프러스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핵심인데, 그 보면은 이제 아래 보시면 그 세이안을 통해서 지중해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래서 터키와 이제 이집트가 지중해권을 놓고서 이제 쟁탈전을 벌이는 거죠. 그럼 이제 지중해권으로 진입하면 그리스와 사이프러스 섬들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해저 유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미지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보면은 저게 사이프러스 섬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곳을 지금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이집트, 그리스, 시프러스가 공동 개발 지금 하고 있어요. 저기 초록색이 된 게 저게 이제 해저 유전이거든요. 가스가 있고 뭐 원유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그리스는 지금 2만 메가와트 규모의 전력 수송 사업을 플랜트 구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저 지역에서 총 13조 입방 피트의 그 천연 그 가스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를 두고 이제 이스라엘 주도의 아브라함 그리스 경제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브라함 헬레닉이죠. 이제 히랍 문화권이 딱 통으로 엮어가지고 저거 이제 지중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터키가 쑥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사진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보면 저 빨간색 점선 라인이 있습니다. 저게 원래 시프러스 영유권인데, 저기 빨간색으로 저게 점선으로 터키가 이거 내 땅이야, 내 영유권이야 하고 서로 지금 영유권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 전쟁, 에너지 전쟁이네요. 저는 그냥 생각할 때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그 후티 애들이 이제 자기네 그 앞바다를 딱 골목대장 하듯이 가로막고 통과하는 사람들 뭐 괴롭히고, 네. 또 이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 통과하는 것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려고 이렇게 싸우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또 지하 자원들. 그렇죠. 와, 엄청난 자원 전쟁이네요. 예. 보면 알겠지만 터키가 어느 정도 숟가락을 들고 있냐면, 여기서 너네들이 시추하면 전쟁 행위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터키는 지중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적 사활을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더 적나라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지중해를 두고선 주변국들이 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비아와 이집트, 그리스, 터키가 각 주전을 지금 벌이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스라엘은
저 모든 그 경쟁자들하고 다 파트너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도. 실제로 이렇게 얘네들처럼 이렇게 사활적 이익을 걸지 않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꼭 적이 아니라도 먹고 살 게 많아요. 스타트업 강국, 뭐 엔지니어들, 뭐 이게 첨단 분야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저기서 저기 뭐 서로 내 거다 쟁탈전 벌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터키나 뭐 이런 나라들 적이 아니면 국가 생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중해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터키, 그리스, 리비아, 이집트하고 지금 저 관할권 전쟁이 지금 뭐 피튀기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터키하고 이집트하고 이렇게 그 신경전 벌이고 있는 이 관할권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카리스 유전에서 생산하는 가스가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직접 유럽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이집트가 막 반대하니까 네트냐후가 이제 우리 공동 개발하자. 우리가 시출을 할 테니까 액화 시설 터미널은 이집트에다 지어줄게.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네트냐후가 이제 통 큰 양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카리스 유전에서 나오는 그 원유를 갖다가 그 가스를 가지고 액화 시설로 이제 터미널에 실어서 유럽으로 공급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화를 사기 위해서 네트냐후가 이집트랑 이렇게 빅딜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요번에 10월 7일 가자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밝혀진 게 이집트가 라파 국경을 통해서 하마스에게 병참 물자를 공급했어요. 오, 그랬죠. 네. 그거를 막 지금 그 하마스의 그 지하 터널 시설이 다 대부분 그 물자가 어디서 와요? 왜냐 금수 조치에 걸렸기 때문에 해상 봉쇄에 걸렸기 때문에 물자가 바다로는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저기 어디야 라파 국경 이집트 국경선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집트에서 가자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1979년 양국 평화협정 위반이고 지금 시나이 반도도 원래 비무장 조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무장력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 사실상 이스라엘 통수를 친 거예요, 이집트가.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현지 여론은 굉장히 이집트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스라엘이 터키와 손을 잡고 지중권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배제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캐스팅 보트는 이스라엘이 쥐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마지막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게 이제 어떤 지도냐면 아스켈론에서 바르시바 그다음에 일라이트로 연결된 원유 수송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근데 저건 이스라엘 사진만 나왔지만 저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하고 저 노선하고 경쟁하면 이스라엘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집트를 갖다가 저 지중해 경제권에서 완전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파워인데 지금 수에즈 운하는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맨날 배들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도 못하는 거 수에즈 운하보다는 저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국토를 가르는 저런 이제 원유 수송란으로 대체하면은 이제 이집트는 고립된다. 지중해권에서. 그 요거를 지금 이집트를 향해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이제 견제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터키와 이런 터키하고 이집트하고 경쟁하는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터키 편을 들면은 이제 이집트가 와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집트 편을 들면 터키가 좀 골치 아픈 것이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서 이스라엘이. 그 전략적 가치를 지금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카드가 이제 하나의 논쟁의 대상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협정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현재 중동 라반트 최강자가 터키, 이스라엘이랑 이집트인데 얘네들하고만 잘 짜도 안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협정은 이란이 주적일 때, 이란 강성적일 때 이제 이걸 순위 시아파 해가지고 대립구도로 만들었는데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란은 거의 뭐 핵시설 포함해서 원유 제정 시설도 이제 거의 완파에 가까울 거예요.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지금 네트냐후는 지금 시간 재고 있고 초읽기 언제 때리나? 네. 이거 때리면 대리석은 다 와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금방 정리가 되는 거. 물론 잔불 처리는 해야겠지만 그러면 이란이 적대 세력이 아닌데 이제 약화되는데 굳이 내가 사우디랑 이게 뭐 외교 정상 해주세요 이렇게 막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우디는 후티 반군도 제대로 제압을 못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맨날 팔레스타인 이국가 입법 하니까 굳이 얘네들이랑 협상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값이 바뀐 거예요, 지금. 삐삐 공작 이후로 중동에서 이스라엘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터키 몸값이 올랐고 나머지 순위파 국가들 몸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새로운 전략적인 지도를 지금 짜야 된다. 그래서 사우디보다 냉정한 국익 저울 때 올려놓고 중동 정세를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무슨 뭐 순위 시아 뭐 테러 세력 어쩌고 이거는 이 작법은 이미 지났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의 상황입니다.
결국 터키도 지금 이스라엘한테 줄을 잘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뭐 BTC 석유관을 뭐 끝내 만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는 제국을 한번 운영해봤기 때문에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익, 지중해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 이거를 갖다가 칸막이를 쳐서 냉정하게 계산을 한다고요. 이라는 애들이 무식한 애들이기 때문에 막 무조건 밀어붙이다가 이번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 잘 나가던 뭐 이게 시아 초승달 벨트 다 박살났잖아요. 까불다가 그러니까 그게 전략적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신정 체제가 좀 그래요. 무식해서. 터키도 오스만 제국을 경험해봤지만 또 이란도 페르시아 제국을 운영해 근데 그때 페르시아랑 이거는 좀 좀 게임이 다르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서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좀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29일 날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전 대통령이었죠. 지미 카터가 별세를 했어요. 100세의 나이로 별세를 했는데 그런데 지미 카터 그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그 퇴임 후에 가장 아름다운 전직 대통령이다. 뭐 이런 그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높게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오늘날 이 중동 질서가 이렇게 엉망이 된 아주 결정적인 그 책임이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것을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979년에 있었던 이란에서 이슬람 대혁명 이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1979년 이슬람 호메니 혁명을 방치했고 그 당시 집권 세력인 팔레비 왕조가 붕괴하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란 폭정 체제가 유대했다고 중동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이게 전달되냐면 물론 이란 국민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출신이기 때문에 똑똑한데 이제 신정 체제가 들어와서 망했는데 그러니까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이제 이란은 영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는데 그 미국의 존 F 케네디, JFK 케네디 대통령이 영국의 영향력에 있던 이란을 갖다가 백색 혁명을 통해서 팔라비 왕정을 복원시켰어요. 그래서 친미 서구식 민주주의 왕정 국가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왕정 체제를 구축했는데 여기서 이제 대립하는 게 바로 이제 이슬람 그 토착 세력이죠. 이제 그 사제 그룹인데 대부분 이슬람 원리주의 사제들이 재산과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팔레비 복원한 이제 팔레비 왕조의 개혁 조치가 뭐냐면 이제 토지 개혁이거든요. 다 뺏어버리니까 당연히 이슬람 원리주의다고 이제 정권의 그때 뭐 미국은 이란하고 그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 미국이 이란의 그 이 반정부 시위 막 소위론하고 막 그럴 때 이때 개입했으면 좀 진정이 됐을 수도 있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최고 지도자,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독재가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아마 그때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에서 일어났던 이 이슬람 혁명 그 12대 막지 말아라 그랬다면서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1978년 11월에 이제 이란 팔레비 왕실 시위 그 반대 왕실 전복 시위가 이제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미 카터 행정부의 외교 천재라고는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이 뭐라고 이제 주문을 했냐면 샤 정권의 반정부 집회를 강경 진압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카터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를 했죠. 그 인권 탄압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정부 시위 진압을 했으면은 그래도 그냥 정권이 유지됐을 텐데 그걸 못하게 했어요. 안보보좌관의 그 레커멘데이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친미 국가였던 이란이 반이스라엘, 반미국가 테러공화국으로 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카터 행정부는 샤 왕정 붕괴를 방치하는 바람에 망명 중인 아야톨라 호메니가 복귀를 했어요. 근데 중동에 가장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2016년 BBC가 확보한 백악관 문건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카터 행정부가 단순히 인권 문제를 삼아서 뭐 진압하지 말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외국에 만문가 있는 호메이니를 불러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전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BBC가 이제 보도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샤 팔레비 왕의 국외 망명을 또 적용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실수, 이게 아니라 계획된 식으로 했다라는 게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란 국민이 지난 40년 동안 카터 행정부의 인권 기준에 못 미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거를 날렸는데 결국에는 이슬람 신정 체제가 들어와서 이란은 그동안 40년 동안 유아 살해, 부녀자 강간, 언론 지식인 고문 투옥이 일상화되는 폭정에 시달렸죠. 그 독재, 그 인권 조금 하나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당시 샤왕정 시절에도 이제 여성들이 막 석박사학위도 따고 미니스커트 입고, 그 당시 사진 보면 깜짝 놀래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서 사회적 활동 왕성하게 했었거든요. 이란 국민이 이렇게, 그 서구야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커먼 히저브로다가 그냥 싸매고 다니잖아요. 신정체제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 조치를 누가 했냐. 카터 행정부의 그 망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중동 전문가들은 카터에게 하면 이를 팍팍 깔아요. 그거 완전 저거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말할 때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이제 사우디도 이게 이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우디까지 전염이 된 거야. 사우디의 그 모하비즘 순위파 테러도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우디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카터 행정부의 이 망령, 중동 정책의 망령이 오늘날 오바마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네tanyahu 등장으로 이제 중동에서 카터의 망령이 거의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형국이죠. 왜? 이란 조만간에 때릴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대통령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었는데,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퇴임 후에 막 남의 집 지어주고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많이 이미지 세탁이 좀 된 것 같아요. 현직 있을 때 잘해야지.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에 있어 주한미군 빼려고 했거든요. 인권 탄압한다고.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만약 근데 주한미군 뺐으면 우리는 북조선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란과 비슷한 운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카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렇게 지금 최고의 주적 개념으로 돼서 이렇게 그 갈등하고 있는 그 배경, 지금 얘기했던 그 뭐 이슬람 혁명이라든가 지미 카터의 그 우유부단하면서 그 여러 가지 실책들, 그런 그 역사적 사실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 어쩌다가 원수가 됐나. 그렇죠.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 보셨습니까? 봐야죠. 예, 보십시오. 보고 예. 저한테 꼭 예, 다시 한번 또. 독후감을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세한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